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5세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반평생을 사는 동안 겪은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전 남편이 데리고 간 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남편은 딸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간 다음에 딸을 버리는 짐승 같은 짓을 했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혼을 했지만 제 인생은 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며느리를 시댁에서 잡일이나 해주는 몸종 정도로 취급하는 시어머니와 가진 거라고 온 쥐뿔도 없으면서 큰소리만 쳐대는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저는 한숨과 눈물로 시집살이를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손이시누이가 이혼하고 시댁에 들어오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누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재혼한 남편과도 헤어졌지만 그 원인은 시누이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저 몰래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시누이가 나중에는 제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는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문을 받는 일을 했고 남편은 주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햄버거 패티를 굽거나 주문을 받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였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였고 대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원래 공부 같은 건 취미도 없었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서 대학보다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죠. 알바를 하면서 보니까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착실한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아양을 떨어댔는데 그 꼴이 아주 귀여웠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서 형제가 없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누나라고 부르면서 앵겨붙는 남편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근무 시간이 같아서 매일 같이 만났고 서로 친해진 뒤에는 일을 마치면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그가 동생이 아니라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저를 누나로 부르지 않고 말을 놓으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우리 사귀자. 나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못해. 나 너 사랑해. 남편은 아주 당돌하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는 이미 제 남자로 들어와 있었기에 제 애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들은 양쪽 집안에 인사만 드리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저희들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로 시작하기보다는 동거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친정엄마는 남편을 만나보고 난 뒤에 걱정을 하셨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어려서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 더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도 없이 알바만 하고 있다면서 남자가 번듯한 직장도 없는 마당에 앞으로 애가 생기면 어쩔 셈이냐. 엄마는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보다 무려 6살이나 어렸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연하의 젊은 남자와 사는 게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나이가 어리니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엄마는 남편이 아니라 동생을 대하듯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참견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를 낳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자 아버지는 자기 또래 젊은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엄마의 사이는 갈라졌고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저의 동거는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매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려한 대로 제가 애를 가지게 되자 저희들의 부부 생활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곧 애가 태어날 상황인데도 남편은 직장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알바를 해서 받는 돈은 정말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남편은 그 돈을 생활비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알바를 하지 않는 날이면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유흥비로 자기가 버는 돈을 전부 써버렸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장인데 곧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 되도록 남편은 일주일에 3일 알바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기만 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알바만 하면서 살 거야? 다음 달이면 애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 당신도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라도 직장을 잡아.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해. 나 아직은 직장에 매여서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뭐? 그럼 나랑 동거는 왜 시작했어? 혼자 자유롭게 살고 말지 왜 애까지 만들었냐고. 2년 동안 당신이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준 적 있어? 계속 내가 벌어서 생활했잖아. 그나마도 이젠 애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됐으니까 생활비는 당신이 책임져.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돈 문제일 겁니다. 그때 저희들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제가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6개월이 넘어서 가면서 몸이 무거워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었고 무능한 남편은 생활비는 고사하고 어떤 날은 제게서 용돈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할 수 없이 염치가 없었지만 친정에 가서 손을 벌렸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혀를 차셨어요. 애는 왜 만들어서 사서 고생을 해. 내가 정서방 하는 꼴을 보니 니들 결혼생활 오래가기 힘들 것 같으니 애를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아이고 답답한 거. 엄마는 가장이라는 책임감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철없고 무능한 남편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바로 갈라설 수 있도록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애도 가지지 말라고 제게 당부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말한 두 가지를 모두 해버렸어요. 혼인신고도 했고 애도 가졌던 겁니다. 엄마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도 얼마간의 돈을 생활비로 쥐어주셨어요. 제가 딸을 낳은 뒤에도 남편의 철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빨리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졸랐고, 남편은 제 말을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딸이 돌이 지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알바를 하는 햄버거 매장에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제 20살이었어요. 남편은 같은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친해진 사이일 뿐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저는 둘이 내연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들과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을 하다가 제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몰아세우자 불륜을 인정했어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조차 없는 철없는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으니 더 이상 살을 맞대고 살 생각이 털끌 만큼도 없었어요. 동거도 사실혼이라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알거지라는 건 제가 잘 아는 사실이었고 시댁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시아버지의 친구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시아버지에게는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친구는 괜히 은행에 돈을 넣어서 묵혀두지 말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라고 했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돈은 굴려야 불어나는 법이거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을 알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1억만 투자해봐. 3개월 안에 2배로 만들어 줄 테니까. 친구는 큰 소리를 쳤고 처음에는 의심하던 시아버지도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서 1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여유자금이니 몽땅 날린다고 해도 손해볼 게 별로 없었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여러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몇 억을 더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모든 게 친구가 꾸며낸 사기였던 거죠. 친구는 시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고 시댁은 집도 날리고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딸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여보, 소연이는 내가 키울게. 당신이 소연이 데리고 가면 짐이 될 거야. 뭐? 아직 어린애야.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소연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나는 누나가 있지만 당신은 친정에 장모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소연이는 내가 맡을게. 누나도 소연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 남편은 신우이가 딸을 맡아서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딸을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딸은 제가 키우겠다고 맞섰지만 엄마가 딸을 데려오는 걸 반대했어요. 혜정아, 냉정하게 생각해라.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앞날을 생각해. 네 나이 겨우 25인데 딸애만 키우면서 평생 혼자 살 거니? 마음 모질게 단단히 먹고 애를 포기해라. 네 남편 놈이 키우겠다니 아주 잘된 거다. 엄마까지 나서서 딸을 포기하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남편에게 친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딸을 만나겠다고 하자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2달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남편은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어요. 남편은 딸의 친권을 포기하고 딸을 보육원에 보내버렸던 겁니다. 처음에 딸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신우이가 2달 만에 딸을 돌봐주는 걸 포기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짐이 되는 딸을 보육원에 보내버렸던 거죠.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 남편이 딸을 맡긴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딸은 이미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입양되었는지 알려달라고 보육원 원장에게 사정을 했지만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건 개인 사생활이라 어머님에게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소연이는 어머님 딸이 아니에요. 원장은 이제 딸이 법적으로는 저와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하면서 딸을 찾는 걸 포기하라고 했어요. 원장의 말에 저는 힘없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동안 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모시면서 살아가야 했기에 저는 알바를 하면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섬유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일만 하면서 30살을 넘겼고 여러 남자들과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기회를 있었지만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저는 늘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다가 재혼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는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하라고 조바심을 내셨어요. 너 이제 곧 40이다. 그러면 50 넘은 영감들하고 만나게 된다. 아직 30일 때 빨리 아무 남자나 붙들고 새 출발해라. 엄마, 재혼이 장난이야? 처음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보채지 좀 마. 솔직히 저는 재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셨어요.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30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2번째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근무하는 섬유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소매상들에게 파는 중간 도매업자였어요. 입사하면서부터 저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1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어서 저희들은 서로에게 별반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면 불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해요. 결혼 초부터 사치와 낭비가 심했던 그의 아내는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도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녀가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싱이 된 그가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저 혜정씨,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나 할까요? 네? 어쩌죠? 오늘은 곤란한데. 그럼 주말은 어떠세요? 제가 꼭 드릴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는 회사로 들어와서 물건을 트럭에 실었고 저와 간단한 확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출발할 줄 알았는데 머뭇거리더니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를 만났는데 그는 제게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혜정씨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부남이라 혜정씨한테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혜정씨도 한번 실패했다는 거 압니다. 서로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서 남들 보란듯이 잘 살아봐요. 그의 말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는 제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는 성실하고 착한 장사꾼이었어요. 전처가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전처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 재혼상대로는 괜찮은 남자였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진지한 만남을 가지면서 재혼을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그의 말에 동의를 했고 3개월 정도 저희들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둘 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게 왠지 쑥스러웠지만 저희들은 그냥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재혼 상대로 결정했고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도 그를 만나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졌다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너 혹시 바람 피워서 남편하고 이혼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이혼을 한 이유부터 물으면서 저를 못 믿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딴살림을 차려서 이혼한 거예요. 네 말 믿어도 되겠지?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면서 확인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애를 빨리 가지라고 보채졌어요. 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애 가지는 것만 신경 써. 저도 재혼을 할 때부터 애를 먼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남편과 임신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게 애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성화는 심해져 갔고 저도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째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소식이 없니? 너희들 노력하기는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마주칠 때마다 가시돋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고 그때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도 하나 못 낳는 못난 며느리로 생각하면서 언제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대했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조급하게 서두를수록 잘 안 되는 법이야. 우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현상도 불규칙해져서 임신이 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시간을 2년을 보낸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저는 애만 나오면 시어머니가 잘 대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애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애를 챙기면서 청소며 빨래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애라도 좀 봐주면 제가 한결 편할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배려를 조금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혼자서 집에서 애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매일같이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되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재혼을 했나? 나는 이 집안에서 그저 일하고 애만 키우는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맥이 탁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사는 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엄청난 일이 시댁에 터졌어요. 결혼해서 잘 살던 손이 시누이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누이의 남편은 막노동을 하면서 수입이 일정치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몫으로 일하면서 돈도 제법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팔면 돈이 된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가진 재산을 전부 날리고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그 전에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던 시누이도 남편과 함께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누이의 남편은
일은 신우이에게 맡기고 대낮부터 술 타령을 벌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둘은 자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날도 그는 신우이에게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식당에 틀어박혀서 술을 마시랬답니다. 남편에겐 너무 화가 났지만 맡은 일부터 끝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이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신우이는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신우이의 전 남편은 그녀의 중증 장애보험금을 챙긴 다음에 이혼을 해버렸다고 해요. 어찌 보면 신우이가 사고를 당한 게 남편이란 작자 때문인데 그놈은 돈을 챙긴 다음에 온몸이 마비가 된 마누라를 버린 겁니다. 소식을 듣고 그녀의 남편 놈이 신우이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신우이는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끼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신우이는 매달 장애수당으로 100만원이 넘게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 놈은 보험설계사가 짜고 일시불로 1억을 받아서 챙겼다고 해요. 보험금을 챙기자 집만 되는 신우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억지로 신우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남편놈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두 보고 있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놈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시댁에 연락을 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니 신우이는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몸에 무일푼으로 친정 식구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건 신우이의 딸도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엄마를 돌보는 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우이 딸을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년아,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아프다고 외면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곧 결혼할 거란 거 할머니도 알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전신마비 환자는 절대 못 맡으니까 할머니가 알아서 해. 신우이 딸도 지 애비를 닮아서 아주 못됐고 냉정했어요. 남편과 딸 자식까지 버렸으니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맡아서 돌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경악스러운 소식이 들렸어요. 신우이 남편 놈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놈은 가증스럽게도 신우이와 이혼하고 한 달 만에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었죠. 신우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워왔던 겁니다. 신우이의 딸은 한술 더 떠서 상견례 자리에 그 동거녀를 데리고 나와서 친엄마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친엄마든 새엄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 결혼식 당일에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신우이 딸은 이기적이게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이래서 자식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 모양인가 봐요.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 배은망덕한 년은 요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엎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걸 남편과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저희들은 신우이의 전 남편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신우이는 저희들이 돌볼 테니 인간적으로 보험금을 일부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저희들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화가 난 남편은 그놈의 멱살을 잡고 대판 싸웠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고 소득은 없었어요. 신우이 딸은 결혼식장에 저희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자식과 남편에게 철저하게 버려진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머리를 맞댄 끝에 저한테 신우이를 돌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니? 병원비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우리 형편에 간병인까지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니 네가 신우이 맡아서 돌봐줘야 되겠구나. 매달 들어가는 엄청난 간병비가 문제였어요. 신우이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만 있어도 간병인을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하루 종일 누군가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매달 몇백만 원이 넘는 간병비가 필요한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신마비 신우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게 떠넘겨졌어요. 참 어이가 없게도 직계 가족들은 모두 외면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신우이를 하루 종일 돌봐줘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중증 환자인 신우이까지 떠맡아야 하는 저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면 빨리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병원으로 와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신우이 식사를 챙기고 씻기고 대소변을 처리해주고
몸도 주물러 준 다음에 오후가 되면 잠깐 나와서 아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시어머니 식사 준비를 불이 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와서 시누이의 옆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돌봐주는 걸 간간히 도와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제게는 짐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누나를 잘 돌봐야 한다는 말을 하니 저는 미칠 것만 같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자주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누이를 돌봐주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넌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오는 거냐? 당장 와서 저녁 준비해. 시엠이 굶며 죽이지 생각이냐? 저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잠이 확 깨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날따라 집안일 꼴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준비를 해서 식사를 차려드린 다음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녁은 알아서 차려서 드셨으면 합니다. 제가 집안일과 시누이 간병을 같이 하려니 몸이 너무 힘드네요.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집안일과 시누이 간병까지 맡겨놓고 정작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픈 시누이를 돌봐주는 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유난을 떨어대면서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드는 거냐? 어머니를 부려먹다뇨?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힘이 드니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 싫으시면 반나절만이라도 간병인을 쓰게 해주세요. 하루 온종일 집안일과 시누이 간병을 혼자 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야? 그래, 네가 이제 보니 내 말을 우습게 하는구나. 아픈 시누이 돌봐주라고 시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 그게 싫으면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 나도 너 같은 버릇없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말씀이 정말 지나치시네요. 저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지 따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이나 해주는 몸종으로 여기시네요. 저는 이혼이란 말까지 꺼내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혼해서 지금까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시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고 참고 살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며 화를 내셨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저를 자기한테 막말을 하면서 대드는 못된 년이라고 말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두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먼 산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누나를 돌봐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잖아.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당신 말로만 이해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도와줄 생각은 조금도 안 하잖아. 내가 신의 뒤치다꺼리하고 집안일이나 하려고 당신하고 재혼한 줄 알아? 당신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니 우리 형편에 빠듯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제발 간병이 좀 묻혀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알면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헛돈 쓴다고 호통을 치시기 뻔하다고. 그럼 어쩌라고. 평생 시누이 똥수발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일만 하다가 죽으란 말이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누이를 보더니 저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시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너무 흥분해서 시누이가 모두 듣고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던 말을 모두 해버렸고 시누이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죽으라는 말이냐는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가장 답답하고 괴롭고 미칠 지경인 사람은 바로 시누이였을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시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가 돌봐야 했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누구도 시누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봉양도 모자라서 시누이 병수발까지 하다가 제 인생 끝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반드시 함께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누이를 모르는 척하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말이 아니라 매일 그 일을 해야 하는 저는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시어머니 몰래 하루에 3시간 정도 간병인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자기가 같이 시누이를 돌봐주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간병인이 붙어서 신우이를 돌봐주니 정말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이런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신우이 돌보기 싫어서 남편을 꼬드겨서 비싼 돈 들여 간병인을 쓰게 만들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간병인에게 신우이 떠넘기고 어머니나 애아빠처럼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집안일 할 동안 잠깐 사람 쓴 걸 가지고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세우는 건 못 참겠어요. 못 참으면 네 년이 어쩔 건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이혼할 거예요. 제가 이 집안에 몸종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널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길 바라는 거냐? 오냐 네 마음대로 해라.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모두 쏟아내면서 맞받아쳤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자기를 봐서라도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을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2번이나 이혼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간병인 없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신우이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되어가는 신우이를 볼 때면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워지곤 했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신우이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다니. 그러면 안 돼. 그래, 참아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괴로운 생활을 안간힘을 써가면서 버텨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는 저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사람은 신우이를 담당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신우이를 목욕시키거나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자진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환자들 돌보느라 바쁠 텐데 매번 신세를 져서 어쩌나. 저는 미안해서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든 목욕을 시켜야 하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시간이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병실로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간병인도 없이 혼자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병동에서 천사로 소문이 난 착한 간호사였어요. 요양병원의 특성상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맡은 환자들은 모두 부모님처럼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녀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많이 친해진 뒤에는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제 부모님처럼 느껴져요. 사실 전 아주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거든요. 그녀는 2살 무렵에 땡땡보육원에 맡겨졌다가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 땡땡보육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어요. 전 남편이 딸을 맡겼던 보육원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애써 웃으면서 친부모에게 버려졌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래전 딸이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져 보였어요. 설마, 아니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 그 보육원에서 입양된 애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설마,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전과는 다르게 왠지 딸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걸 떠나서 딸 자식을 버린 아픈 기억이 있는 저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잘해주었고 그녀도 저를 엄마처럼 여기면서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가 제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육원의 원장이 입원을 한 겁니다. 원장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지만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여서 손을 쓸 수 없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원장이 먼저 저를 알아보았어요. 원장은 딸이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5년 만에 양부모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하면서 파양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딸은 자기를 입양시켰던 보육원에 다시 맡겨졌고 보육원 원장은 제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죠. 그 당시 저는 딸을 찾는 걸 포기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신 없을 때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싼 방을 찾아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연락처도 바뀌었었어요. 그러니 저와 연락이 닿지를 않았던 거죠.
원장은 딸을 자식처럼 돌봐주었고 딸은 19이 되면서 보육원을 퇴소했고 간호사가 되었던 겁니다. 성인이 된 뒤로 딸은 보육원에 자주 들리면서 자신을 돌봐준 원장을 엄마처럼 의지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원장이 시한부 판정을 받자 제 딸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와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살 때 헤어져서 25년 만에 다시 재회한 딸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았고 저는 딸에게 전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친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시댁에는 비밀로 했어요. 어차피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알아서 제게 득이 될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아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딸을 다시 만나니 아무리 힘들어도 기운이 넘쳤어요. 전에는 병원에서 시누이 수발을 들거나 집에서 일을 할 때는 늘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한다는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보고만 있어도 기운이 나고 위로가 되는 착한 간호사 딸이 함께 있으면서 제 곁을 지켜주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났어요. 어떤 날은 시누이의 몸을 닦아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신이 나고 즐거우니 시누이를 대하는 제 태도까지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디 말도 하던 시누이가 최근에는 마비가 심해져서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누이와 대화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시누이에게 불편한 데는 없냐,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물론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시누이의 대답을 바랬던 건 아니었고 그만큼 더 신경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던 저에게 찬물을 끼얹 듯이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병원으로 출근해서 시누이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늘 웃던 평소와 다르게 딸의 표정이 아주 심각했어요. 딸은 망설이다가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딸이 고민 끝에 털어놓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약속한 대로 주말이 되면 병원에 와서 시누이를 돌보는 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남편이 오면 저는 집으로 가서 이것저것 일을 해놓고 남편과 교대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제가 집으로 갔을 때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유심히 살폈는데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닭살 돋는 멘트를 수시로 날리는 걸 봐서 내연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내연녀를 병원으로 불러서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은 병원 밖 벤치에서 남편과 낯선 여자가 서로 다정하게 마주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남편은 그 여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키스도 했다고 합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는 딸의 말에 망연자실했어요. 엄마, 어디까지나 내가 본 사실 그대로를 말했지만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알았지? 딸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의 행동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곧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이나 병원에 갇혀서 하루 종일 시누이를 돌보는 일에 매달려 있는데 친동생이란 남편 놈은 다른 년을 만나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니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어요. 당장 남편 놈을 유절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불륜보다 더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얼마 전부터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진 시누이는 상태가 계속 나빠지더니 회복을 하지 못했고 심폐기능을 유지해주던 근육의 기능까지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시누이가 빨리 떠나서 이 지옥같은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랬는데 막상 시누이의 죽음이 현실로 닥치자 저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만 흘렀어요. 왜 조금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죽음이 제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누이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시누이는 그 보험을 전 남편 놈도 모르게 비밀로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시어머니로 지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에 남편 놈이 상해보험금은 모두 가로채 갔지만 시누이의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시누이는 초기에 그나마 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제 딸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매달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했고
보험금 수령인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는 저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딸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보험금은 무려 5억이었어요. 그리고 딸은 시누이가 제게 남겼다는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시누이는 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편지를 썼는데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라도 산송장인 주제에 질기게 살아있는 시누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저는 아무 소용없는 줄 알면서 때늦은 후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당장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어요. 니년이 뭔데 귀한 내 딸 목숨값을 받아 갈아채려고 들어. 그 돈 전부 내 거니까 당장 내놔. 저는 돈을 보고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의 편지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증거들을 들이밀었어요.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 딸도 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서 함부로 날뛰지 말아요. 그리고 잘난 당신 아들은 이런 판국에도 열심히 바람을 피우며 희희낙낙하고 다녔대요. 내가 성질대로만 하면 당신 아들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지만 조용히 소송만 할 거니까 귀한 아드님과 같이 위자료나 준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누이의 장례가 끝난 뒤에 저는 괘씸한 인간 쓰레기 같은 남편놈에게 이혼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워낙 형편이 빠듯한 집안이나 위자료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받고 대신에 아들의 양육권을 전남편 놈에게 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고 시댁과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보험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당한 이혼녀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혼을 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살기 힘들겠다 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많이 하고든 하죠.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이혼에 오히려 잘 됐다며 이혼하지 않았으면 네가 오히려 제명에 살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1000% 10,000% 공감을 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언니 때문에 혼자서 살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제 언니는 18살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는데 형부가 완전 날라리여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언니는 정말 365일 중에서 350일은 거의 울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아이를 뭐하러 낳고 그런 인간하고 왜 결혼을 해? 내가 그때 하지 말랬지. 어떻게 아이를 지워. 지금 봐봐. 이렇게 예쁜 애를. 나 얘 아니면 지금 세상 안 살았어. 씁쓸한 말을 하면서도 언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그냥 아이 하나였으면 이혼하고 혼자 살라고 할 법도 한데 그 사이에 아이는 둘을 더 낳았고 학생 때부터 아이만 낳고서 살아온 언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혼조차도 꿈도 못 꾸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부라는 작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언니가 애들을 보면서 부업에다가 각종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1등을 하면서 어렵사리 돈을 벌어다 놓으면 술 마시고 깽판을 치면서 집안에 있는 돈을 쓸어가거나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팔기도 했어요. 언니는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매번 돈을 빌리느라 바쁘기만 했는데 형부는 그러던지 말던지 술집에서 여자를 끌고 놀기도 했고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를 붙거나 아리랑치기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기를 일쑤였어요. 언니는 너무 살기 힘들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울었어요.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런 언니를 보는데 당연히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서 제가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엄마 몰래 집에서 엄마가 한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반찬을 갖다 주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언니가 형부랑 같이 살겠다고 한 순간부터 집에서는 언니를 쫓아냈고 아예 연을 끊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지 가끔씩 한숨을 쉬시거나 TV를 보다가 일찍 결혼해서 고생하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을 흘리곤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저는 간간히 무심한 듯 언니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을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엄마는 누가 궁금하다고 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집 나간 년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지나가다가 힘들게 일하는 언니를 봤나 봐요. 엄마는 언니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내 마음앓이를 하시다가 우울증에 식음을 전폐하시고 병까지 얻으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아픈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말을 하시더군요. 지나가다가 언니를 봤다고요. 저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면서도 엄마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기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언니에게 말을 하니 언니는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 나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해. 나 때문에 아프지 마. 이거사, 힘들면 엄마를 찾아왔었어야지.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힘겹게 살면서 왜 엄마를 안 찾아와? 엄마와 언니는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서로가 쌓았던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후 엄마는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언니는 남편이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할 거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언니에게 돈을 주곤 했습니다. 언니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배를 고른 것이 부지기수여서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곤 했어요. 그런 엄마와 언니를 보면서 나만큼 우리 가족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우연치 않게 같이 식사할 자리가 생겨서 친해지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워낙 유능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도 했고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모습에 저도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좋아하니까 여태 잘해줬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챘어? 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도와준 거 아닌데. 몰랐는데? 언제부터? 그동안 저에게 잘해줬던 게 좋아했고 저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그렇게 썸을 타고 있었던 거라고요. 물론 저도 그를 좋아했기에 함께 했던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사귀게 되었고 마음이 잘 맞던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언니 때문이라도 결혼을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그게 제 일이 되고 나니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형부처럼 제 남편이 개 날라리도 아니었고 착실하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내가 언니처럼 될 일은 절대 없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건실한 남편을 보고는 언니가 꼴리는 결혼을 해서 불쌍하게 사는 것을 좀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했어요. 어디 가서 언니 이야기는 안 해도 제 이야기는 늘 하시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월드는 무섭더군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싸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결혼하고 갔을 때도 시댁은 쌀쌀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남편은 외국에서 유학까지 오고 온 소재였고 집안 자체가 그렇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일한다고 해서 네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이고 때마다 보약해 먹이고 옷도 항상 꼼꼼히 체크해서 단추 하나 떨어진 모습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것은 다 며느리에게 일임해야 하지 않나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다 챙겼다면서 남편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목록을 주는데 자그마치 50가지가 넘었어요. 그걸 말로 수시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적어서 준 것을 달달 외우라면서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얼척이 없더군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면서 그냥 흘겨 들으라는데 그게 쉽나요?
만날 때마다 남편에게 어떻게 내조를 하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게 마치 자기 7살 난 아들을 보모에게 맡긴 엄마 같더군요. 남편도 어머니의 그런 보살핌이 익숙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점이 없으면 우리는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든 저와 먼저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랑 더 살지 말고 시어머니랑 살라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했고, 저도 시어머니 손발이 되어서 당신을 돌보면서 사는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남편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낸다면서 아들을 빼앗긴 티를 내긴 했지만 이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내내 저를 감시하듯 행동하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직장을 옮겼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면 얼굴 붉힐 일이 생길 것 같고, 경력도 남편이 더 오래됐으니 제가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가계부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저희 가계부는 왜요? 이게 꼬박꼬박 말이 많네. 시어머니가 보겠다고 하면 보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유도 설명 없이 하라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은 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면서 남편이 버는 돈을 허투루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꼬박 적금도 넣어가면서 아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더 아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인 즉슨 제가 쓰는 용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2배나 더 용돈을 많이 쓰는데 그걸 말을 하니 시어머니 말은 황당했습니다. 네 남편은 사회생활 하니까 그 정도 돈은 써야지. 남자가 어디 나가서 돈 없어서 눈치나 보고 그럼 쓰겠니? 너야 그런 게 없지만 능력도 있는데 돈 안 쓰고 다니면 잡혀 산다고 얼마나 말도 많을 거야, 어? 저도 회사 일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돈을 써도 되고 저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녀 차별에다가 능력 차별까지.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경제 상황을 가지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돈 벌고요. 그이보다는 많이 못 벌어도 연봉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버는 거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혼나는 게 사실 이해는 안 가네요. 저도 그동안 답답한 게 쌓여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더라고요. 너 내 아들 버는 돈을 허투루 쓰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재산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한마디 하니까 마치 저를 꽃뱀으로 몰면서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더 말을 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서는 살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미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서슴없이 제 험담을 하기도 했어요. 니 처는 어떻게 연락을 한번 먼저 안 해? 시어미가 맨날 연락을 해야 연락을 하는 거니? 진짜 못 배워먹은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내내 남편에게도 제 욕을 하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남편도 결혼하고서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못했기에 대처를 할 줄도 모르고 밖으로만 나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댁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댁에 어떤 여자가 와 있더군요.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너 웬일이야? 한국에 들어올 일 없다며? 남편과 반갑게 인사를 하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반겨하는 시댁 식구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뻘쭘히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인사를 시키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릴 적부터 친한 동생이었어요. 집안끼리도 잘 알고 지내다 보니 어릴 때는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서로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럴 정도로 친했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자게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과일이랑 음료 좀 내와라. 에이 엄마, 제가 무슨 손님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기가 손님이지 그럼 시댁 식구인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과일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과도 정말 추억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보고 엄마라고 부를 정도라니 도대체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상상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결혼할 사람은 있고 이렇게 예쁘게 커서 결혼 안 하면 아버지가 섭해하지. 아빠는 제가 시집가면 울 거예요. 지금도 어느 놈도 데려와도 눈에 안 찬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정도면 모를까. 웃으면서 제 남편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시선이 참 많이 꽂긴 했습니다. 내 남편 정도면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이프인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집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다는데 남편은 잘 됐다면서 옛날 생각난다며 좋아했습니다. 과일을 가져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근데 언니는 진짜 오빠 타입 아니네요. 오빠는 예전에 나 같은 스타일 좋아했잖아. 네가 나 찾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사람 이상형은 바뀌기 마련이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많이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게 이 여자라니. 솔직히 말해서 여자애가 곱상하고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천상 여자의 느낌. 하필 저는 시댁 간다고 편한 차림으로 갔는데 그 여자는 새하얀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 게다가 예쁜 액세서리들까지 완전 꾸미고 나온 상황이었고요. 너무나 비교가 돼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남편 눈에서 꿀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시선을 보는데 괜히 속에서 불덩이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너네 둘이 결혼했으면 내 소원이 없었을 텐데. 그러게 이 녀석이 결혼하자고 할 때 결혼하지 그랬어. 에이, 저 그때는 진짜 결혼에 관심 없었어요. 공부하는데도 빠져 있었고 그림 그리는데 너무 취미가 있어서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집안이 좋아서 그런지 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것은 물론 미술을 취미로 한다 했는데 그림까지 잘 그려서 한 작품에도 몇백에서 몇천까지 판매를 하는 작가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저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도 계속 유학하지 왜 한국에 들어와서는 오빠 능력이 아깝다 아까워. 나랑 같이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갔을 텐데. 남편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했지만 그 여자는 자기 같은 여자가 오빠를 밀어줬어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마치 남편의 발목을 잡은 발목지레인가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집에 들어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신났어? 첫사랑이 오니까 기분이 째져? 제 말에 남편은 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냐면서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고 당신도 첫사랑은 있을 거 아니냐면서 첫사랑을 지금 본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걸 그냥 분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여자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하길 원했다며 그 여자를 이뻐하는데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 여자는 얼마나 있다가 가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심드렁하게 말을 했어요. 모르지. 자기가 있고 싶은 만큼 있다 가겠지. 걔가 원래 그래. 어디 매여있는 성격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어차피 일도 한국에서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해외에 급하게 갈 일도 없을 것 같다며 남편은 가볍게 대하는 게 그 역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결혼을 했고 내 시댁인데 거기에서 남편의 과거의 여자가 산다니요. 하지만 시댁의 말에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남편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제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찝찝한 상황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같이 미술관이며 카페며 피부 관리실 등 여기저기 같이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제 눈과 귀에 안 들어왔다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일부러 저 보라는 듯이 카톡 사진에 걸어두기도 하셨고 저 들으라고 남편에게 일부러 전화를 해서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신이 나셨나봐. 매일 전화하셔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시네. 눈치 없이 남편은 그걸 또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
제 말에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말을 했어요. 말투가 왜 그래? 혼자서 일상을 보내시다가 같이 보낼 친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그렇게 질투나면 당신도 그렇게 해보든가. 질투? 지금 질투라고 했어? 진짜 당신도 생각 없다. 남편은 자기가 뭐 생각이 없냐면서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저에게 따지더군요. 생각이 없는 건 저 아니냐면서요. 그날 정말 한바탕 싸우고서는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도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누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다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를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요. 남편이 어딜 나갔는지 궁금했지만 너무 화도 나고 저도 굽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 어제 여기서 자고 갔다. 너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남편이 집을 나가니? 집을 나가길. 시어머니는 나가려면 저보고 나가라면서 남편이 집에서 나와서 시댁에 와서 잠을 자게 만드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간다는 데가 고작 시댁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번뜩 그 여자가 있는 시댁에 가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피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난 남편을 비상구로 끌고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시댁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 나 욕먹이려고 작정했지? 그럼 호텔이나 모텔 가서 자고 출근하리? 그건 그거대로 기분 나쁘다고 할 거잖아. 누구랑 자고 들어왔냐고.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저에게 따져댔어요. 틀린 말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양쪽 다 싫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예민해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싸운 것 때문에 시댁으로 또 불려댔습니다. 너네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니? 뭘 잘했다고 싸우길 싸워. 시어머니는 이럴 거면 애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옆에 와서는 어머니 편을 들어대는 거였습니다. 둘이 성격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오빠랑 나랑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싸우는 거야. 아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그 여자는 시누이도 아닌데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옆에서 아궁이에 장작대듯 두 사람은 저희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더 돋구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나 그 여자나 우리 싸움을 말리려는 건 맞아? 더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하게 좀 굴지마.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런다잖아. 그냥 좀 이해를 해.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 역시 한통속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여자랑 같이 다니더군요. 하루는 같이 쇼핑을 가자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 남편, 그리고 그 여자까지 다섯이서 함께 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여자를 빤히 보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에 있는 애를 그냥 두고 나와? 뭐 따돌리는 것도 아니고 진이 혼자 그 집에 둘 순 없잖니. 그리고 진이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쇼핑을 가서도 그 여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서 같이 걸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 여자가 좋은지 옷까지 사주셨어요. 예, 이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진짜요?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 뭔들 너한테 안 예쁘겠니? 저보고도 고르라고 하는데 그 여자 사주고 나서 저를 사준다고 하는 걸 보니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덤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부터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하는 말은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이 있어도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니? 좀 어울려야 사준 맛도 나는데 네가 입는 옷들을 보면 전부 다 저가 브랜드만 입고 다녀서 한 벌 사주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런 옷을 입는지 알겠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짐을 지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옷이 필요 없다고 하자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옹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니는 내내 저는 진꿈 같은 역할이었고 가족들은 그저 하하호 자기들끼리 행복해 보였습니다. 쇼핑하고 나고 나와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차와 과일을 내오라고 시키더군요. 저는 쉴 새 없이 거기에서 끼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갔다 오고서 집에 왔는데 괜시리 몸도 아프고 눈물이 울컥 나오더군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결혼을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남편은 그 여자가 시댁에 있어서 그런지 퇴근하고 가끔 시댁에 들렸다 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늦게 들어오길래 연락했더니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더군요. 나 오늘 여기서 저녁 먹고 갈 거니까 먼저 쉬고 있어. 아니 그럼 퇴근할 때 말 좀 해주지 왜 말을 안 해? 또 신경 쓰고 싫어할 거 아니야.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요? 저보고 분명 시댁 갔다는 소리 하면 그 여자 때문이네 뭐네 하면서 또 싸움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차피 말을 할 거면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한다니.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만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치 제가 없어도 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남편도 자주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물론 남편이 밥을 시댁에서 먹고 들어오면 저야 대충 때우면 그만이니 좀 편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여자랑 함께 지내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앉아있고 시부모님이 같이 앉아있는데 저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끼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제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들어가자 오히려 그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밥만 먹고 집에 갈 건데. 남편은 제가 찾아온 게 오히려 달갑지 않은지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시댁에 남편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어쩐 일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오빠 되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얘 공부할 때 신세 참 많이 졌는데 궁금하실 만도 하지. 네, 더 멋있어졌다고 하니까 아빠가 저보고 왜 오빠를 놓쳤냐고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러게 말이다. 너네 둘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수십 번은 생각했다. 남편은 어머니와 그 여자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여자애는 신이 나서 더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직 유부남이라기에는 너무 멋있어. 나 좀 기다려주지. 그만 좀 하세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유부남 꼬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앞에서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자 다들 당황해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래, 결혼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 실례지. 물론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착 가라앉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다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저질러 놓고는 그 다음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집에 가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거기서 화를 냈어.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냥 가라고 해. 나 더 이상 못 버텨. 여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 왜 자꾸 집착을 해. 어차피 집안끼리도 내가 결혼한 줄 다 아는데 뭔 짓을 하겠어?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긴 했지만 저는 자격지심과 함께 왠지 불안함이 계속 그 여자가 신경이 쓰여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더 차갑게 바라봤어요. 명절쯤에 되어서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는데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더군요. 그 여자는 명절인데 집에도 안 가고서 거기서 음식이나 주워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음식을 한데도 미술에서 몇 천씩 버는 귀한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며 넌 손도 대지 말라고 하고 저에게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음식을 하는 저를 하대하며 말을 했어요. 가진 게 없으면 배포라도 있던가 뭘 어린애한테 화를 내고 핏대를 세우고 하는지. 엄마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선 넘는 발언을 해서 그렇지 뭐. 네가 뭘. 모든 게 사실이잖아. 너랑 결혼했다면 내 아들 지금 그렇게는 살지 않았을 거야. 제가 듣는 앞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를 무시하는 건 물론 그냥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결혼시키지 말지 그러셨어요. 제가 눈에 핏대를 세우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누군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겠냐면서 네 남편이 바라지 않았으면 절대 결혼시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이 어떻게 저와 결혼할 때는 조용히 넘어가신 건지. 저는 홧김에 그런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도 이런 시댁 필요 없다면서 음식하던 것을 놓고 앞치마를 패대기 친 후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남편이 얼마 안 있다 시댁에 갔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너 음식하다 말고 어디 갔다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 화가 많이 나서 길길이 날뛰시는데?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대. 귀한 미술하시는 고귀한 손님의 손에는 물 묻히면 안 된다고 나한테 일 다 시키더니 며느리 잘못 들였다는 집에서 내가 제사 음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렇다고 이렇게 패대기 치고 나가면 난 뭐가 돼? 남편도 진짜 너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과 그 여자에게 자기의 꼴이 우스워지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가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명절 앞두고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매번 시댁에 갔으니까 이번엔 친정에도 가서 있다가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장 달려왔지. 무슨 소리야? 고서방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저는 대낮부터 술을 따서 먹으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모자라서 언니고 너고 속상하게 만든 것 같다며 마음 쓰려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때문이겠어요. 결혼을 우습게 본 제 탓이었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독하게 남자를 멀리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잘못이었던 거죠. 제가 친정에 가 있는데도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더군요. 저는 엄마와 수다도 떨면서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물론 친척들이 왜 여기 왔냐고 시댁에는 안 가봐도 되냐고 말들이 많았지만 잘 둘러댔어요. 명절이 끝나자 엄마는 그냥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왜 나 여기 좀 더 있다가 가게 해도 너 출근도 해야 되고 고서방 밥도 차려줘야지. 친정에 오래 있는 거 보기 안 좋아. 엄마는 내심 이러다가 제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에 알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는 발걸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집에 가봐야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또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나면 시댁에 사과를 하러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하고 저밖에 안 사니 아무도 없는 게 맞긴 하지만 명절 이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은 듯 집안의 분위기는 서늘하기만 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남편이 오지 않자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댁에 있을 텐데 진짜 뭐 하자는 거야? 화는 나고 할 말이 많았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자 그제서야 집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남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왜? 너도 이걸 원한 거 아니었어?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너무 황당해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상황에 대해서 시어머니한테 더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 있지 않았기에 제 감정이나 들은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걸 설명할 정도로 냉정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옷가지랑 필요한 물건들을 싸들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어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만큼 결혼하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에 결혼을 했던 건데 저만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의지할 남편 없는 과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서 지냈는데 마음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 여자가 시댁에 있는 것이 문제였고 그렇다고 해서 별일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만 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남편은 답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결국 원치 않게 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들어서 저는 결국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는 하염없이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호사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렸을 때 그랬었지. 너네 둘이 그러고서 꼬맹이일 때 결혼식 한다고 꽃 선물해주고 그러는 걸 보고서는 너네 너무 귀여워서 사진까지 찍어뒀다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오빠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 잘해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간다니? 지금처럼만 잘해. 이 옷 제가 골라준 거예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게 진이가 역시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다들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남편과 그 여자 둘이서만 옷을 사려 다녀온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죽이 잘 맞네.
제 말에 다들 화들짝 놀라서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속옷까지 골라줬다고 하지. 나 그 집에 두고서 여기 와서 아예 가족을 꾸리는구나. 그 집 나 위자료로 주게?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참았던 생각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입을 옷이 부족해서 사러 갔다가 마주친 것 뿐이야. 같이 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시댁에 온 후로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너랑 이렇게 싸우니까 가기 싫은 거야. 내가 가봤자 또 이렇게 싸울 거니까. 저희 둘은 시부모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계속 싸웠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뭘 잘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며 말을 했습니다. 너 내 아들 무시할 거면 여기서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자, 여기 서류.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랬던 건지 이혼 서류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밀면서 이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려고 내 아들 호적을 더럽혔어? 처음부터 진이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정말 이제라도 안 게 어디냐. 얼른 이혼해, 이혼!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잘나셨네요. 아들 이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어머니. 무서워서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건 안 입고 왔는지 저에게 옆에 있던 꽃병으로 물을 뿌리더군요. 이게 진짜 가지가지하네. 너 그 말 틀림없이 지켜라. 나 무서워서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 끝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뭔가를 찾다가 못 찾고서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 시어머니는 제가 패대기를 치면서 허리를 다쳐서는 아프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대를 해줘야 하는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남편은 그저 제가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남편도 무시하고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길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듯 이 집을 위자료로 받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남편은 아무런 잘못도 아니었는데 내가 혼자서 오해하고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싸움으로 인해 내 결혼이 파탄난 것 같아서 속상하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서 용서 빌어. 그리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지 우리 결혼 망칠 생각 아니야. 남편의 말은 그랬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본심이 아니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완전히 저를 괴롭히고 싶고 저라는 인간을 아들의 아내 자리에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우리 둘이 이혼하길 손꼽아 기다리실걸?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된 이상 계속 시댁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남편은 한숨만 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이혼의 끝자락까지 왔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판단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판단이 들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저도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생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면서 그걸 몇 번이나 다시 썼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굴복하는 것만 같아서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다고 하니 시댁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고 오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쌓였어요. 아이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신혼부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 간호한다고 병원에 가고 그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한 건 아니라니까. 오빠 빨리 이혼해야 해. 나 배불러 간단 말이야. 저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로 들려오는 소리는 현실이었어요. 제 남편과 그 여자는 속옷만 입고서는 서로를 끌어안은 상태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동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다 녹음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는 걸 알고 몰래카메라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결혼을 깨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시어머니 뒤로 싹 빠져서는 둘이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 너 잊은 적 한 번도 없어. 아마 네가 오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내가 너 찾으러 갔을 거야 분명. 오빠가 결혼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솔직히 나 속상했다. 오빠가 나 평생 기다린다 해놓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주 꼴값도 그런 꼴값들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못 잊어서 안달이었으면서 제 눈앞에선 태연하게 그런 거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해놓고 난동을 피운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자 그 집에서 둘이 아주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집에서 두 사람만 사는 것처럼 누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왜 남편을 의심하지 못했는지 제 자신은 원망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엄마가 총알바지가 되어주셔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애 출생신고도 못했을지도 모르잖아.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이혼 안 하려고 했어? 그럼 우리 애는? 무슨 말이야. 너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려 했겠지. 너랑 와이프를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하니? 남편은 저와 그 여자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자기 애까지 가진 너를 자기는 평생 배신할 수 없을 거라면서 좋아했어요. 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갖지 않던 남편은 그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벌써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은 금방 되는 거지? 그럼 엄마가 입원까지 하셨다는데 자기가 뭐 별 수 있겠어?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혼 걱정은 말라며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원했던 건 시어머니보다 남편이었던 거였어요. 가족을 빌미로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오던 그때부터 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였고 그 여자의 집에서도 남편만 이혼한다면 결혼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이들의 사고방식인가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시댁에서 지냈던 거니? 너 진짜 쓰레기구나. 제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그들은 제가 온 것을 보고서는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자는 식탁 밑으로 숨어들었고 남편은 덜덜 떨면서 저에게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지금 너네 꼴을 봐. 더러운 것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저를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고 저는 그런 그 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퍼부었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밖에서 조용히 피던지 니네 부모들도 그렇고 니네 정신머리가 썩었어. 그렇게 살고 싶니? 내가 너네 위해서 이혼해줄 것 같아? 니 애 출생신고 못하면서 미혼모로 살아봐. 나 절대로 이혼 안 할 거니까. 그 여자는 그제서야 식탁 밑에서 기어나오더니 미안하다고 남편을 놔달라고 하더군요. 언니, 어차피 오빠 언니 짝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놔줘요. 언니랑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미쳤니? 내가 너네 잘 살라고 이혼해주게? 나 그렇게 마음 넓은 여자 아니야. 어차피 엄마도 너 싫어하잖아. 내가 다 미안해. 그 집 네 명의로 넘겨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남편도 그제야 본심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이혼하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매달리면 제가 이긴 것 같다고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그들이 매달리니 왜 그렇게 제 자신이 더 비참하고 처참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저와는 아이도 없으니 남편은 우리는 호적 정리만 끝내면 되지만 그 여자의 아이는 이제 태어날 생명인데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않냐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간과 결혼을 했나 생각이 들면서 저 여자는 진짜 의도적으로 이곳에 왔구나 싶었습니다. 자기가 갖기는 싫고 남이 가지려고 하니 임신까지 해서 빼앗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겠다며 그들에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얌전히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더군요. 저는 생각 끝에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너네랑 너네 부모님들한테 나한테 용서를 빌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과 차 그리고 위자료를 매달 500씩 줘. 그 정도는 너네 할 수 있잖아. 매달 잘 벌어먹고 사는 그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그들에게 껌값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돈으로 무마된다고 할 게 아니지만 일단 이혼하면 저도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은 있을 거고 소송해봐야 돈을 얼마 받지도 못할 거기에 아예 협의 이혼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500은 한 달에 너무 많다고 해서 3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네. 미안해. 진심으로. 그 사과를 듣는데 더 기분이 불쾌하더군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엎드려서 절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거 사과한다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너도 너네 집에선 귀한 딸일 텐데 내가 함부로 군 건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화딱지가 났어요. 저는 자기 욕심대로 되셔서 행복하시겠다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하고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모든 것이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다시 보고 싶지 않던 남편이 1년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 한 번만 보여줘 제발.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저도 임신을 한 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자주 생리불순이 와서 임신인 줄 몰랐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임신인 걸 발견했고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꽁꽁 숨길 생각은 없어서 카톡과 SNS에 올린 걸 전 남편이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서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그 여자는 잘못해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유산이 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은 자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계속 카톡으로 몰래 제 아이 사진을 보다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게 됐다며 저에게 아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인연을 다시 붙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 여자 빨리 찾아가 보라고요. 어차피 나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 두 번째 부인하기에 잘해서 아이야 다시 가지면 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첫 아이가 있는데 둘째 셋째가 생긴들 어떻게 그보다 예쁘겠냐며 저에게 자꾸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와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고 끝난 사이에 아이로 다시 그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남편은 멀리서 보고만 가겠다고 하며 아이를 보고 갔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아이를 멀리서 보고 가더군요. 자기 핏줄이라 끌리는 건지 외국으로 간 그 여자를 데리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주 보러 왔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봐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크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건 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전 두렵진 않아요. 어차피 아이도 알아야 할 사실이기에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러한 걱정을 사서 하진 않으려고요. 아이도 이해해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기 위해 저도 준비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